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가 협상을 하라며 사흘의 시간을 더 준 건데요.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채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오는 21일 강화에서 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지역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 계속 지속되고 있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방역 수칙 잘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지난해에 비해서 실업자 수는 증가를 했고요. 또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999년 통계 집계한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는 거는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는 또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건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2월에 비해서 3월, 4월에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 그런데 5월에는 4월보다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한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 실제로 올해의 4월과 5월을 비교해 본다면 취업자 수가 37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실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3월, 4월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있었던 반면에, 5월에는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면서 이제 실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 추세도 개선이 되고 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해서 나섰다는 점에서 개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감소폭이 그래도 3, 4월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줄었다는 부분,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구직 활동에 나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도 아니고 취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숫자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제가 그 통계 수치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업자 수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고 실업자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4월하고 5월달 이제 그저께에 이제 5월달 숫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냥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올해 4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는 4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요. 전년도 5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달에 비해서 본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는 이제 실업자 또는 또 취업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전년도의 동월로 보잖아요, 비교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5월에 비하면 한 5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고 그래서 실업 인구도 늘어서
다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다행이라기보다는 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취업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류에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음식 숙박업이나 교육, 보건복지 쪽에서 이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했고, 또 5월 초부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4월 달에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 또 아동 돌봄 쿠폰 각각 1조 원씩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를 촉진을 하면서 이 음식 숙박업이나 교육업 이런 쪽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소비 활동을 좀 재개를 하면서부터 서비스업 쪽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보면은 20세, 30대, 40대는 취업자가 줄고 60세 이상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서비스업 뭐 이런 쪽은 뭐 20대, 30대 좀 젊은 층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60대에서 취업자가 늘고 이제 그 아래에서 취업자가 주는 것은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60세 이상에서만 인구가 늘고 60세 아래에서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취업자가 늘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취업자가 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 쪽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60세 이상에서 30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조금 많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임시직 근로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이 모두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따지고 맞습니다.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물론 이제 서비스업 측에서 좀 늘어나기는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네.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런 모든 지표들이 조금씩 덜 나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게 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의 성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비상한 경제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예. 자, 또 잠깐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여쭤봐갖고 죄송한데 그 일시휴직자라고 우리가 보통 네네, 이야기를 예. 하죠. 네, 지금 뭐 실업자로 뭐 아직은 이동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잠시 뭐 직장이 없는 상황.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실업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잃고서는 당분간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일시휴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을 잃은 분들은 아니고, 네. 흔히 이제 휴업을 하거나 휴직을 한 분들, 네네. 이분들이 이제 통계에서는 일시휴직자로 잡히는데 5월 달에 일시휴직자가 102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69만 명이 늘어난 것인데, 4월 달에는 일시휴직자가 전년보다 113만 명이 늘어났고 3월 달에는 1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네. 감안을 한다면 일시휴직자도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일시휴직자가 줄어드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된다면 커다란 문제겠지만, 그렇죠.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시휴직자가 줄어드는 분들의 상당수는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 IMF 때의 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일시휴직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일하는 분들을 기업이 끌어안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매우 컸던 반면에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그래도 전례 없을 정도의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혜자 수가 이미 1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일시휴직자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제 일시휴직자가 되신 분들 중에 지금 다시 취업자로 되신, 그러니까 전환이 되신 분들은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한 뭐 내부적인 숫자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거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4월과 5월의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하고 5월에 취업자가 3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5월하고 비교하면 39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긴 했지만 전월하고 4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면 37만 명이 늘어났고 일시휴직자도 이 기간 동안에 4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일시휴직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다시 원래 일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줄어든 4월에서 5월 사이에 줄어든 47만 명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네, 어느 정도 상당수는, 퍼센테이지는 네네. 취업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추경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35조 3천억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은 이 중에 어느 정도로 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부는 이 3차 추경에 앞서서 10조 원 규모의 이제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10조 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1.5조 원은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하고 이제 각종 기금들의 사용처를 변경을 해서 1.5조를 먼저 집행을 하고 있고요. 8.5조의 나머지 대책이 추경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5조 규모의 사업은 빨리 3차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채용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5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이 지원해서 늘리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용유지 지원 제도도 고용보험 재정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고용보험 재정이 이미 7, 8조의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일반 회계나 이런 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의 부분도 이 추경에 담겨 있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라든가 특고,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 부분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3개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55만 개 일자리를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만드시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그리고 고용보험금 이게 이제 많이 조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채워 넣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안정기금 뭐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충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나이대별 일자리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40대를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아쉽게도 40대의 경우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0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대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위기 대응 때문에 이제 조금 늦었다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40대가 직면한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이 제조업이 어쨌든 이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 또 건설업의 위축,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40대에 조금 더 맞춤형의 일자리를 위한 이제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또 40대가 사실은 가정 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계에 대한 지원을 동반한 조금 더 장기간의 훈련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수당을 좀 늘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 또 40대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 또 40대의 경력을 이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변화하는 산업 구조 때문에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이기 때문에 잡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또 미래를 또 바라보고 한다면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뭐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자 중에 청년층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자, 청년층을 위한 어떤 뭐 일자리 대책은 조금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나와 있나요? 청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요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층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고, 또 구직활동 단계에서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청년 대책을 추진해 왔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이제 당초 계획 대비 늘렸고,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또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채용 활동이 사실상 이제 멈춘 상황이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이 어느 정도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청년 등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채용이 이미 5월부터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공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이제 비대면 분야, 디지털 분야에서 10만 명, 또 민간 분야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5만 명, 또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보조금을 또 5만 명, 이렇게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55만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하고 계시던 그런 프로그램들의 규모를 증액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공 부문에 대한 채용을 좀 많이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안정성도 문제잖아요. 청년층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또 이 청년층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 부분의 채용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일단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 사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담는 것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 단위로 하고,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이제 남은 기간을 담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사업 가운데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이 이제 8월 말이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는 일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분야, 또 고용 안전망과 관련된 분야로 크게 구성이 될 텐데, 이 디지털과 그린 분야의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오늘로 뭐가 그래도 나오려나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러게요. 네. 뭐 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좀 기대했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합의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잠깐 말씀드리면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했어요. 딱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만 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법사위원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냐. 야당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국회 존재 가치 인정해달라라는 뭐 취지의 주장을 하고 퇴장을 했고요.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 부대표 민주당 이 부대표는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위해선 반드시 법사위에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실상은 정부의 국정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고받기 장군 멍군을 한 다음에 박병선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지켜봤는데 결론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의 시간을 더 주겠다. 합의 봐서 와라. 네. 그래서 네. 주말 오늘 포함해서 네네. 주말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 네. 그때 확실히 하겠다. 결단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 봐서 와라. 네. 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장들은 합의를 봐서 오는 걸 더 원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게 대부분은 일부 예외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명예롭게 끝내고 싶어하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별로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앞서서 이 국회의장단 선출할 때 지금 통합당 목 빼놓고 국회 부의장 몫은 빼놓고 선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하는 걸 좀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설득을 해서 수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이번까지 이 여당 단독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늘까지 원래 정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당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밀어붙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통합당이 한 5시간 정도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오후 3시까지 의총을 계속했는데 총 3번을 국회의장 찾아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번 찾아갔다가 거기 한 반층만 올라가면 네네. 국회의장실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찾아갔다가 원내 지도부가 찾아갔다가 점심 먹고는 초선 의원들이 다 같이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장도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후에 진척은 있나요? 협상 과정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가 됐고 사실은 더 낭떠러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한번 이 중재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재안의 핵심은 예결위는 야당한테 주고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네. 다른 좋은 상임위들 주겠다라는 건데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당은 법사위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17개는 다 줘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야당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들 3선 이상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원장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의원도 국회 부의장 천천히 뽑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반드시 법사위원장 가져와라.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여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잖아요. 지금. 진퇴양난의 네.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합의안이 나왔다고 다 보도가 되고 알려졌는데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합의한 게 아니다.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박병석 의장이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합의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 합의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말미를 좀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법사위 자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통합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상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가더라도 지금 금요일 상황과 별로 달라질 건 달라질 없어 것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작년이죠. 지난 1년 전에 보면 그때는 국회가 파행이었어요. 패스트트랙 그 처리 때문에. 그때 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합의 정신에 뭐 입각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가져갔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 근데 의총에서 깨졌습니다. 합의하는 걸로 바꿔서 하라.
그래서 깨지면서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간 건데 저는 이번에도 좀 조영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안을 갖고 의총에 갔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총에서 깨졌죠. 네. 저는 이게 통합당에 도움이 될 건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법사위를 못 가져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결이 뭐 국토위, 정무위 같은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통합당 측에서는 법사위 못 가져올 바에야 그냥 다 주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무한 책임으로 민주당이 가져가라. 뭐 약간 네.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의총에서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여당이 그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11개, 7개 이렇게 나누는 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통합당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이 그 상임위 배분까지 특히 통합당 목까지 다 배분을 하게 만드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임위에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이제 다른 정당이 상임위를 배분한 사례는 여태까지 국회가 열리고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여당이 좀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슈퍼 여당으로서 전횡을 네.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통합당 측에서 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전략이 안 먹힐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밀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뭐 슈퍼 여당에 대해 책임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영원 원내대표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과연 그 민주당의 좀 비판적인가, 과연 국회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3차 추경은 빨리 해야 되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21대 국회를 시작했는데 네.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고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지금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결과가 어쨌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대북전단 살포 이 부분. 지금 경기도가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이 4개 시군 네.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요.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이동이나 가스 주입,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전 준비 행위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사경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뭐 경기도 뜻에 따라서 네. 경기도에서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뭐 5개 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내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에는 폐기물로 간주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돈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던지면. 자, 근데 지금 막무가내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네.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강력하게 그 법 조항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시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 조항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뭐 좀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넓게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 응급 조치를 지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사회 재난에 해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니까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좀 걸어서 어떻게 사회 재난에 해당되나요? 저 이제 궁금해서. 그 부분이 네. 역시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전 사례로 보자면은 이 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으로부터 어떤 이 공격이 공격이 왔던 왔다,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안 쏘면 해서 어떡해? 근데 썼던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썼던 전례가 있기 막자는, 때문에. 막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넓게 보면서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어요. 뭐 폐기물 관리법 아니면 해양 환경 관리법.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전단을 네, 실어서 네. 보내는 게 일종의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좀 이렇게 살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좀 적용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정부는. 강한 그래서. 의지인데 진짜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은 이것도 상당한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드는데. 보면 21일에 네. 그 페트병에 쌀, 뭐 마스크 네네. 이런 거 실어가지고 보낸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강화 성모도에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그게 같고요. 우선. 북으로 가나요? 난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로맨스 영화 보면은 편지 네. 써갖고 병에다가 띄워보내고 네, 뭐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그 자리로. 아 맞아요.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21일 또 6월 25일에 또 박상학 대표가 전단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거 대북 전단 띄우면은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 나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전례가 있으니까요. 공격할 수도 네네.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좀 정부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그 경남 창녕의 9살 여자아이. 네. 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고 그 이후에도 정부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번 2주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네, 어제 오후입니다. 경남 한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동쉼터로 옮겨졌는데요. 네. 그 얼굴하고 몸 곳곳에 타박상 이건 좀 대부분 나았다라고 하는데, 네네. 네, 뭐 글루건이나 아니면 뭐 후라이팬이나 뭐 쇠막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상을 입게 참. 해서 뭐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화상자고는 잘 안 없어지잖아요. 이 흉터가 좀 남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쉼터에서 연고등을 바르면서 치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심리적인 치료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기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옷이나 인형 등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아이는 아이구나. 예, 아이가 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겉보기에는 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긴 처음 발견됐을 때도 너무 체구가 네. 작고 말라서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좀 편안한 상황이라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가정에서 약 만 3세 취향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지금 가기는 가더라도 이렇게 뜨문뜨문 가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오면 좀 이상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리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뭐 멍이 들었다든지 보고서는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만 3세가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본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의무 교육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어느 맞아요.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만 3세는 가정보육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3세 아동에 대해서 이 안전하게 양육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아동학대가 있는지 조기에 좀 발견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네. 고통 많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녕 9살 소녀 사실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모랑 격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네. 했고 네, 이후에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 3부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서를 받아들인 거고요. 대검찰청이.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일단 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뽑고요. 이 정해진 날짜와 심사를 해서 의결 절차가 이뤄질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가 핵심인데 네. 그게 무작위로 이뤄진다라는 거고요. 이 아마도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뭐 이런 쪽들에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무작위면은 어떻게 무작위인가요? 그래도 뭔가 풀이 추첨을 있을 거 거친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 250명이 네네. 있거든요. 이 아. 아까 말씀드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로 꾸려진 250개의 후보군이 있는데 거기서 무작위 추첨을 거쳐서 15명이 나오게 박정우 기자도 됩니다. 한번 넣어보지 그래요. 제가 250명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이 부회장 쪽에서 요구를 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 쪽이 쓴 카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불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네,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그간의 관례를 보자면 검찰이 상당히 존중을 해왔습니다. 거의 따라왔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거의 따라왔다. 8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네. 합니다.
권고이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결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의 다 받아들여왔다. 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박정호 감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불기소가 합당하다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에는 그런데 느낌에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낌에는 불기소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참 중대한 범죄인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모르 여론전 같은 걸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것도 아마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겁니다. 좀 소집이 결정된 것 자체도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네.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고 또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퀴즈 없나요? 퀴즈 없어요. 아, 굉장히 아쉬워하시네.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7시에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